안녕하세요.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저희는 자극하지 않고 인정합니다. 경제적 본능 시간인데요.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겸임 교수이신 오태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럼프의 후광을 얻은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짧은 기간 안에 비트코인과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네. 이번 시간에는 이 비트코인 좀 길게 보고 싶어요. 그 네. 달러 패권을 무너뜨리고 기축 통화의 지위까지 흔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지난 시간에도 비트코인 철학자야. 제가 막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었는데 그 세계관을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여쭤보지 못했던 거 한 개가 있어 가지고 마저 이 투자적 관점에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비트코인 ETF는 됐잖아요. 근데 이더리움 ETF도 돼 가지고 돈이 막 물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면 이더리움도 비트코인만큼 뜰 것인가? 얼마나 뜰 것인가? 이런 얘기들 주위에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9월 대세론을 음.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 하나 빼먹은 게 바로 이더리움 ETF 아. 본격적인 론칭 한 달 후거든요. 네. 원래 비트코인도 ETF 론칭하고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유입이 음. 됐어요. 가장 많은 자금이 한 달 후에 유입이 되기 그러니까 8월 시작했거든요. 달에 그렇게 그렇죠. 됐죠. 그래서 예. 7월에 지금 이제 서류 내라고 왔기 때문에 이제 8월부터는 아마 구입이 가능할 거고요. 음. 9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입이 돼서 이더리움이 5,000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음. 지금 3,000달러 약간 상회하고 있는데요. 네. 네. 원래 제 그 경험에 의하면 비트코인이 한 두세 배 가는 동안 이더리움은 곱하기 2 정도로 움직입니다. 세게 움직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2간지 보면은 그 소 머리 위에 쥐가 있잖아요. 예. 그 소가 모든 거를 다 극복하고 성실하는데 그게 비트코인이고 거기에 타고 아. 있다가 딱 결승전에서 달려가는 게 이더리움이에요. 약삭 빠른 놈이구만. 그렇죠. 그러면 대세를 비트코인을 따른다는 얘기네요, 이더리움은. 그렇죠. 그래서 이더리움은 한 번도 대세를 창조한 적은 없어요. 어허. 그러나 가장 비트코인에 딱 붙어 있죠. 음흠. 그래서 비트코인이 소고름으로 갈 때 이더리움은 개구리로 도약을 하면 음. 그다음부터 이제 볼 만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박쥐, 원숭이 뭐 이런 게 다 나타나서 이른바 예. 잡코인. 예. 예. 시끄럽게 만든다. 그러면서 이제 아. 화려한 인제 그 한여름밤의 꿈이 꺼지는 거죠. 애들 막. 옆에 있는 애들 다 막 죽고 막 그렇죠. 로드킬 예. 당하고. 그렇죠. 아. 그게 다 죽고 나면 딱 두 개 남아요. 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네. 개구리는 끝까지 붙어 있군요, 쥐는. 예. 예. 그런데 그럼 만약에 제가 그럼 그 얘기만 듣고 드는 생각은 '내가 만약에 이런 가상자산으로 돈을 벌겠다. 하지만 나는 급전이 필요해. 그렇다면 이더리움을 열심히 쫓아가는 게 낫고 나는 이 세계와 이 비트코인 가상자산이라는 세계와 이 논리에 굉장히 천착해 있고 좀 길게 보고 싶어. 그럼 비트코인이 낫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 별로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그래서 없어요. 포트폴리오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담는 것은 포트폴리오상 현명한 건 아닙니다. 그래요? 비슷해요. 두 개가 같이 떨어지고 같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더리움도 이미 성숙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알트처럼 아. 큰 폭으로 올리진 않아요. 이미 성숙했군요. 자, 그럼 이제 달러 패권. 야, 무시무시한 얘기, 큰 얘기로 갑니다. 얘기를 해봅시다. 그 비트코인 매입을 여전히 주저하는 사람들의 주된 논리는 그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 주위를 보세요. 비트코인으로 우유를 삽니까? 달걀을 삽니까? 이게 화폐로서 기능하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런데 이게 그냥 정말 자산적 가치만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화폐까지 생각하면서 사는 게 음. 맞아요?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여기는 네.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비트코인으로다가 우유를 사고 떡볶이를 사 먹는 날은 안 올 것 같아요. 그거는 영원히 안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왜 화폐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원래 화폐라는 게 우유하고 떡볶이 사 먹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니깐요. 그렇군요. 네. 어. 예. 그렇군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기능하는 화폐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정확히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역할을 하죠. 음. 그래서 만약에 10년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비트코인 일상생활에서 쓰는데 일상생활에서 쓴다고 느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비트코인하고 관련이 있지 비트코인은 아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그러니까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네. 자기가 리눅스를 안 쓴다고 생각해요. 근데 리눅스를 다 쓰고 있어요. 뭔지 왜냐 몰랍니다. 리눅스. 많이 리눅스가 들어봤는데 뭐냐면 그 뭐죠? MS OS하고 리눅스라는 OS가 음. 있는데 옛날에 한 20년 전에는 98%대 2%였어요. 리눅스는 그냥 바텀업 그 창발적인 그 OS입니다. 운영체제 예, 어디 쓰는 운영 시스템이. 운영체제예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리눅스를 쓰고 있죠. 지금 굉장히 '내가 그런 것까지 설명해야 되느냐.'라는 표정으로 저를 그럴 수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계통에 일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네. 이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 사람들은 기자님도 리눅스를 안 쓴다고 생각할 텐데 나는 데스크탑에서 MS OS만 쓴다고 생각할 음음. 텐데 리눅스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음. 주요한 기업들이 MS OS가 찝찝하기 때문에 리눅스를 쓰거든요. 기본 음. 서버로.
그 의미는 음. 비트코인을 내가 직접 뭐 이렇게 왜 이제 우리가 상징적으로 알고 있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막 상징 표현으로 표현되는 그 달러 표시 동전 같은 비트코인을 이렇게 거래하지는 않지만 그렇죠. 비트코인 기반의 어떤 거래 시스템을 그렇죠. 이용한다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네. 어. 직접적으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라 그래 가지고 음. 비트코인을 그냥 온체인에다가 저장만 해 놓고 둘이서 채널을 만들어서 쓰다가 마지막에 청산하면서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바꾸는 방식도 있고요. 네. 이것이 퍼져나갈 가능성은 높고 그다음에 제 생각에는 그거보다는 여러 체인들이 서로 정글을 이루어 갖고 음.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행성이 돌듯이 돌면서 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엉뚱한 걸 사용하는데 그거에 대한 근거 자산이 결국 비트코인인 거죠. 최종 뭐랄까? 대부자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아하.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사실은 그 중앙은행이나 이런 걸 부정하면서 나왔지만 비트코인 자체가 이 가상화폐 세계의 중앙은행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중앙은행이다. 그러니까 기반이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인데 그러면 그때는 법정화폐 개념이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거든요. 법정화폐가 될 수 있냐라는 질문을 사실 들고 왔었었는데 네. 중앙은행으로서 비트코인이 기능한다. 그런 네. 성격으로서 기능한다고 하는 거는 법정화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대세가 될 거야라고 제가 10년 전에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지식인들, 다시 소위 말해서 이제 공부를 하신 분한테 얘기를 하면 이제 기자님하고 똑같이 미국이 가만 안 놔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비트코인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니다. 나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는 분들인데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할까를 저도 오래 고민을 해왔는데 그분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달러 체제가 영속적일 것이다는 착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이 영속적일 것이다. 네. 달러 체제하고 미국은 좀 다른데 하여튼 달러 체제가 영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있으시고 네. 이렇게 우리가 온오프가 구별이 없는 메타버스의 세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에 대한 감이 없으신 거예요. 이 메타버스 세계라는 세계가 있습니다. AI가 그 역할을 이제 담당할 거고요. 우리는 지금 유튜브 볼 때 보고 페이스북 볼 때 보고 인스타 볼 때 보고 다 플랫폼이 달라요. 네. 근데 아마 느끼셨겠지만 한국의 웬만한 그 서비스들은 카카오 아이디를 가지고 다 통하잖아요. 내가 일일이 온 그렇죠. 안 하죠. 네. 그럼 뭘 의미하냐면 카카오의 아이디가 어떤 그런 자신을 증명하는 그것이 돼서 이게 공유된다는 거거든요. 카카오가 만든 메타버스 위에서 있는 그렇죠. 거구나. 그러나 이제 카카오하고 유튜브는 이제 안 돼요, 그게. 근데 카카오, 유튜브, 페이스북, X가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본인들의 회사들이 서로 만나고 회의를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블록체인이라는 것과 연결되면 가치물이 플랫폼을 넘어서 이동하고 가치물과 신원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가치물하고 신원이 그 심리스니스라고 하는데 이음새 없이 이동을 하면 전 세계의 온라인이 하나의 월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이것에 대한 상상력이 사람들이 없는데 이것에 대한 상상력을 갖고 있는 젊은 친구가 바로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리 부테린이에요. 그 그래서 젊은 친구. 그렇죠. 19살 때. 음. 저는 봤죠. 19살 때 한국에 와서 저랑 같은 연단에 섰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저는 이제 45살의 아저씨였는데 킨텍스에서 비트코인 한국 컨퍼런스 최초로 했을 때 저도 12명 중에 1명 영광스러운 연사였거든요. 비탈리 부테린이 왔어요. 비탈리 부테린은 세션이 3개였고 저는 하나였는데 저는 자금 세탁을 맡았고 비탈리 부테린 스마트 컨트롤 뭐 이렇게 했어요. 비탈리 부테린 세션에 기자들도 많았고 거기 한 1000명 꽉꽉 찼어요. 제 세션에는 기자 1명도 안 들어왔고요. 그 얘기 왜 하세요? 10명 정도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여하튼. 그런데 저는 이제 비탈리 부테린을 봤죠. 19살 때 이더리움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친구의 이더리움에 대해서 제가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천재적인데 틀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는데 이 친구가 꿈꾸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메타버스 세계, 그러니까 전 세계를 심리스니스하게 연결하는 그 아이디하고 신원이 이동하는데 이더리움이 쓸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이 이 메타버스 시대에 그 금융, 무역, 스마트 컨트롤의 플랫폼이 될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네. 이걸 상상하시려면 이렇게 상상하시면 됩니다. 애플 플러스 삼성전자 플러스 구글 플러스 페이스북을 다 먹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다 먹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주체가 없는 거잖아요. 블록체인이라는 그 시스템이. 그리고 중앙은행으로서 걔가 기능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누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그 갖고 있는 만큼의 소유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먹는다는 그 개념이 가능한 건가요? 블록체인 기술로 통일은 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을 가지고 있는 뭐 파놉티콘의 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화나 이런 데 상상력을 보면 미래 세계에 어떤 회사가 독점을 하거나 어떤 독재자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움직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우리가 또 암울한 미래상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우리는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면 미래로 갈수록 오히려 그런 독점은 해체되는 방향으로 갈 거라고 보는 거죠. 사실은 지금 형태로 봐가지고는 어느 쪽이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불확실하다고 보는데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더리움을 만든 비탈 부테린 같은 그를 추종하는 친구들이 갖고 있는 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는 안 생기니까 이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이 결국은 이 메타버스를 현실하고 연결해 갖고 통합시킬 실제 것이다. 현실에서는 보호무역주의가 작동해도 메타버스 시대에는 이 국경이 없는 무역이 가능하다. 그러려면 이것은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화폐가 필요하고 그 화폐는 이더다라는 게 주장인데 네. 우리 같은 이제 비트코이너들은 그게 왜 이더냐 비트코인이지. 이더리움 위에서 비트코인이 전송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블록체인들이 서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 위에서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이더리움하고 비트코인하고 뭐 다른 것들이 뭐 섞여서 중요한 건 이제 이렇게 만드는데 여기는 워낙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책임지는 정부도 법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도 법원도 경찰도 있겠지만 경찰은 좀 활동 잘 안 할 것 같고 정부나 어떤 연준이 없는데 그럼 사람들이 어떤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비트코인 시스템이 할 거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비트코인에는 비탈 부테린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없어. 그렇죠. 이더리움만 해도 비탈 부테린에 우리가 입수를 봐야 되거든요. 비탈 부테린 갖고 있는 게 1%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탈 부테린 영향력이 너무 큰 거죠. 그자가 팔았어라는 얘기만 들면 이더리움 가치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저만 해도 그럴 것 그 같아요. 비전이나 방향도 제시합니다. 뭐 업그레이드를 선택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비트코인은 그럴 리더가 없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중립성을 가져요. 뉴트럴리티.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는다는 개념이거든요. 중립성.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연준에게 대해 짜증이 나는 건 뭐냐면 미국 연준은 늘 세계 경제와 국민 자기네 나라의 경제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수할 수도 있고 세계 경제보다 미국 경제를 우선시하면서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판단하는 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거든요. 그렇죠. 틀리든 맞든. 그렇죠.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판단하지 않는다면 축구 게임에서 심판 없는 축구를 하는 거와 비슷한 거죠. 심판 없는데 AI가 심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간 심판보다 지금 AI 심판 훨씬 더 믿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예측 가능할 것 같고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의도가 사라졌다라고 하면 그게 안심도 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이를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지금 지난 15년 동안 비트코인이 보여준 모습은 뭐냐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예측 가능한 것은 증명을 했는데 잘 변하지 않으니까 적응도 잘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세계에 이렇게 많은 코인이 난립하냐 하면 필요에 따라서 이런 최적화된 코인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이 이걸 충족을 못 시켜요. 왜냐하면 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변할 필요가 없거든. 내가 왜 누가 변화라고 시키지도 않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변화를 해보려고 했는데 내전만 일어났어요. 변화도 안 됐고 용량 내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긴 너무 어려워요. 그럼 비트코인은 하지만 저는 또 일견 그런 생각도 드는 게 그런 요구가 없고 이럴까 항구적으로 어떤 형태와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변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안전한 장치라는 또 안도감도 드는데요. 그렇죠.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구글이나 삼성이나 애플이 정부들이 이제 코인 하는 거를 이제 질타하거나 막는다라는 그 위험이 제거되면 들어와요. 그러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삼성이 서로가 만든 코인을 쓰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비트코인을 중거로는 삼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더리움마저도 중거로 삼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더리움은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기술적으로 뛰어난 게 맞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생태가 보여준 힘도 있고 이더리움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그 기술이 아니라 여기에는 정말로 창의적이고 도전심이 강한 청년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3,000개 어플이 있습니다. 3,000개의 어플이 이더리움 기반에서 돌아가는데 그게 다 돈을 벌지 못해요. 돈을 벌지 못한다는 건 망해가면서 희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그거는 못 따라가요. 그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대단한 양반들이네. 그렇죠.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바로 그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30대 제가 모바일 인터넷 한다고 테헤란로에 구두국 달게 이제 뛰어다니면서 프레젠테이션 했는데 성과가 없었거든요. 제가 깨달았어요. 애플이 하더라고요. 그걸 다 모아서 애플이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큰 배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기업 무조건 이렇게 폄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의 힘이 있어요. 뭐냐면
투자자를 끌어모아서 기술하고 결합해가지고 이거를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거는 음. 대기업이라는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음. 우리는 투자자를 모으기도 어렵고 음. 기술이 있으면 투자자가 없고 음. 기술도 있고 투자자가 있으면 시장을 창출하지 못하는데. 신뢰가 없고 내가 그렇지. 이 제품을 사도 될까? 하지만 애플은 뭘 내놔도 그래 애플이 만들었으니까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애플은 어. 그러니까 투자자와 기술과 소비자를 엮는 신뢰의 그 망인 거지 네. 애플 하나 기업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메타버스와 이 세계도 결국은 비트코인 정도 되면 이제 중립적인 근본으로 해갖고 구글도 인정하고 삼성도 인정하고 애플도 인정하는 태양이 될 수 있지만 이더리움은 아직 그거 아니다. 아. 그래서 여기에 이제 구글과 페이스북과 삼성과 애플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어허. 이더리움 혼자 먹기엔 너무 거대한 시장이거든. 그리고 국가들도 들어오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국가들이 이걸 파악을 못했어요. 아 네. 얘네들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이거 젊은 애들 장난하냐 했는데 이게 들여다보면 들여다보면 장난이 아니거든요. 진짜로 무역 금융이 은행 없이 돌아가요. 메타버스에서. 그렇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거에 되게 중요한 키워드가 전 신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화폐로서 기능하느냐, 뭐 자산으로서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결국 그 얘기는 신뢰로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어떤 지위를 얻게 되는 시점은 신뢰를 모두가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10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현재는 이게 비트코인이 어떤 이제 명실상부 지위를 얻게 되는 걸 100이라고 쳤을 때 10년 동안 지금 비트코인 몇 퍼센트 정도 이뤘어요? 거칠게 계량화가 가능할까요? 느낌으로 말씀드릴 수 있죠. 80% 이룬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거의 다 왔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을 막 보고 공부하시고 주변에 비트코인 흥분해 떠들면은 벽에 부딪힐 거예요. 저도 그런 전화 많이 받습니다. 와, 너 어떻게 견뎠냐. 내가 얘기했더니 완전히 바보 됐다. 이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뭘 모르냐면 10년 전을 몰라서 그래요. 10년 전에는 10년 전에 비하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는 교수님만이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렇죠.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까? 제가 몇 달 전에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요.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중국 유학생들이에요. 중국 유학생들한테 비트코인을 강의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분도 있고 안 갖고 계신 분도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되게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비트코인은 중국 현상이었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렇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했는데 그 중국인들이 다시 한국에 와서 한국의 비트코인 저는 이제 저를 전문가라고 말하기가 좀 그래서 오딱이라고 하는데 덕후. 전문가지. 네. 예. 비트코인 덕후한테 다시 비트코인 배우는 거죠. 중국인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몇 가지 조건을 둔 다음에 당신들이 위안화 선택할래 비트코인 선택할래니까 그 질문에 다 비트코인을 대답해요. 중국인들인가 피부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국에서 유학비를 받는다거나 자기네 들어간다거나 할 때 한국까지 유학 왔으니까 집안들이 괜찮죠. 규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그런 게 없거든요. 그걸 알아요. 왜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중국인들이 많이 했을까라는 질문도 대답을 하더라고요. 역사를 모르는데 알아요. 왜냐하면 10년 전에 시진핑 주석이 당선되고 시진핑 주석이 당선이 2년 차였는데 시진핑 주석이 인기가 많은 이유가 공무원들을 수청을 많이 했어요. 통계에 의하면 1년에 2만 명씩 수청했어요. 중국이 크긴 커요. 공무원이 몇 명인데 지금까지 2만 명을 추청했는데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 많이 있네요. 20만 명을 수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다. 기존 정부에서 돈을 벌었던 내각 매직하고 이른바 부패한 그렇죠. 탐관오리들. 관료들이 느낀 거예요. 비트코인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은 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비트코인은 마카오 도쿄 아파트처럼 장세타계 하나 일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중국인들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했냐 하면 한 통계에 의하면 2017년도 1월 통계인데 비트코인으로 위안화로 비트코인 사고 달러로 사는 그 통화대 비트코인 교환 비율 있잖아요. 위안화에 차지하는 비중이 99%. 다 중국이 했다고 보면 되네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채굴도 중국에서 많이 일어났고 미국 관료들이 비트코인 일찍 접했지만 그닥 주의하지 않았던 이유가 중국 현상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없어질 거라고 본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 또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렇게 했던 거는 얘가 국경을 막 넘어. 그리고 뭐 어떤 뭐 국제적인 분쟁이 있더라도 얘는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어떤 물건이야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거잖아요. 제가 한국인 부자들한테 주의를 요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한국인들은 그 기껏 생각하는 게 상속세를 해지하려고 어떻게 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상속세 안 하려고 내가 비트코인 어떻게 한번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 그런 사람들은 간혹 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위기에 빠진다거나 우리나라가 무역을 안 하게 된다거나 뭐 이런 생각은 상상을 못 하는 거죠. 근데요. 한국인들 부자는 생각 안 하는 걸 중국인들은 생각합니다. 이게 구찌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오른 것도 나쁜 것도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중국인들 때문에 가격이 오릅니다.
중국이 대만이랑 갈등이 좀 생기고 그래서 대만 해협이 어쩌고 저쩌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미국이 또 중국을 또 견제를 세게 하는 것에 플러스 그냥 미국이랑 중국만 싸우는 게 아니라 세계가 블록화가 되고 있잖아요. 점점점.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세계화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시대에는 그럼 더더욱 비트코인이 더 빠른 속도로 뭐랄까 인정받는 어떤 여건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그렇죠. 여기에는 굉장히 구조적인 아까 음. 제 지인들이 놓쳤던 부분인데 달러는 영속적인 시스템이 아닙니다. 음. 왜냐하면 처음에 탄생할 때부터도 달러가 탄생한 지는 꽤 되지만 달러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브레튼 우드 시스템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금을 몰아내고 금 자리에 달러를 갖다 놓고 각국의 통화들이 100 몇 개의 독립국가의 형성과 함께 100 몇 개의 통화가 생기면서 달러하고 고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달러가 기준이다. 옛날엔 그렇죠. 금이었는데 달러가 네. 기준이다. 옛날에는 금이 단지 기준이 아니라 금 자체를 썼어요. 그렇죠. 금 자체가 이제 우리가 금을 지금은 아까 저한테 질문하셨던 내용처럼 뭐 떡볶이도 못 사 먹고 하지만 금으로 못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금으로 했어요. 금화로. 근데 그렇게 했더니 할머니들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 경제를 어렵게 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 터지고 2차 세계대전 터졌다라는 게 이 브렌트 시스템을 창안한 케인즈의 아이디어예요. 그래가지고 각 개별 국민 국가들이 돈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케인지안 경제 정책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재정 적자를 만들거나 인플레이션 유발하고 있죠. 그 전제는 뭐냐면 각 국가가 자기 돈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하고 연결된 시스템인데 미국이 일방적인 희생을 해야지만 유지가 되는 건데 여기에 굉장히 오해가 있어요. 보통의 한국인들하고 비트코인 얘기를 보면 미국이 달러 패권을 놓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사람들은 달러를 정치적으로만 봐요. 달러 패권은 정치적으로 미국한테 이득이 맞아요. 헤게모니라고 하거든요. 네.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입니다. 미국이 빚더미에 올라설 수밖에 없다는 의미에서요. 그렇죠. 단지 미국의 비만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트럼프하고 반스의 주장은 미국의 비만과의 전쟁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웬 비만이냐는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저는 발음을 잘못하신 예, 줄 예. 알았어요. 상징적으로- 빚과의 전쟁이 아니라 그렇죠. 비만과의 전쟁. 그렇죠. 상징적으로 미국인들이 이게 비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살찌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막 고도 비만 있잖아요. 미국의 그 서민들의 삶을 비만이라고 평가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원래는 이들이 준수한 일자리가 있었어요. 제조업에서. 그래서 평생 직장에 다니면서 준수한 소득을 벌었어요. 그런데 그 일자리는 외국으로 나가버렸고 국가에서는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이들한테 복지를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안 하고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직업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 커리어가 발전하지 않는 상태에서 복지는 오니까 그냥 정크푸드 먹는 거예요. 교육받지 않은 미국인들이. 그것이 비만의 원인이라고 보는 건데 실제로 이거는 상징적이기도 하고 실제로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적자 재정을 만드는 어떤 시스템이군요. 그래서 전 미국인의 그 팻을 만약에 지방을 우리가 풍요의 상징하는 팻을 조사해 보면 풍요롭죠.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미국인들의 팻이 늘었어요. 근데 그게 과연 건강한 팻이냐라는 거에서 건강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건 맞는 거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벤스 같은 오하이오 주에서 공장이 망하면서 초토화되는 거를 보고 로스쿨을 가고 이렇게 입전적인 걸 쌓은 청년들의 눈에는 그게 보이고 그거를 언어화시킨 게 트럼프예요. 그래서 오하이오나 이런 데서는 원래 할아버지도 민주당 원래 노조가 있는 곳이니까 제조업 노조잖아요. 할아버지도 민주당, 아버지도 민주당인데 아들들이 트럼프를 찍는 기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게 힐러리 때. 거길 다 갖고 온 거예요. 러스트벨트를.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달러 기준통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 생각은 이해가 안 돼. 트럼프는 국가주의가 떠오르고 미국의 패권주의가 떠오르는데 달러를 포기해? 그 우리가 얼마나 엉뚱한 세계가 갖고 있었냐는 거예요. 이거는 경제학자들은 사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기축통화 시스템이 미국한테 부담이 된다는 걸 경제학자 다 아는데 경제학자는 이 부분에서 발언을 좀 덜했고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달러 패권만 중장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정치와 경제가 약간 상충되는 이익을 가졌을 때 그럼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는데 트럼프는 정치보다는 경제 쪽에 더 방점을 둔 인물이다라고 보니까 그런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정치학에서 이제 패권을 연구할 때 관대한 패권이 있고 관대하지 않은 패권이 있어요. 관대한 패권은 역설적으로 제국주의적 패권을 말해요. 그러니까 정치를 우선하는 거죠. 정치를 우선하니까 주한미군도 두고 돈도 쓰고 돈 써도 돈 우리가 찍어내고, 영향력을 유지할래? 그렇죠. 이런 선택. 그렇죠. 항행의 자유를 보호하고 이게 바로 관대한 패권이에요. 미국이 여태까지 관대한 패권이었는데 그랬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패권 국가인데 채무 국가잖아요. 패권을 하려면 돈을 써야 되는구나. 그렇죠. 한마디로. 그렇죠. 관대한 친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 써가면서 이제 행세하는 생색내면 우리가 좀 이렇게 우쭈쭈 그렇지,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돈 쓰는. 근데 돈들 안 쓰면 걔 되면 그러면. 그러면 채권자 패권이 옵니다. 이게 원래 제국주의가 채권자예요.
폭력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폭력도 심지어 돈이 드네. 그러니까 채권자니까 흑자를 내고 그다음에 투자를 해주고 투자 빚을 못 받으면 군대 보내갖고 철강 탄지라든가 석탄 탄지를 이렇게 압수하는 게 바로 패권이죠. 돈을 못 갚으면 국가라는 자산을 포획하는 게 원래 그러네요. 패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패권이 되게 독특하죠. 채무자 패권이었던 거예요. 그게 관대한 패권이어서 그래요. 우리가 빚은 지고 우린 적자 낼 텐데 근데 대신 우리 밑에 다 꿇어 요거군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대중적인 언어로 말을 했더니 밑에 댓글이 쭉 달리죠. 뭐가 미국이 관대해, 뭐 전쟁 타오르는데 국제정치학 용어예요. 관대한 패권은 이제 정치를 우선하는 패권이라고 볼 수 있고 비관대한 이제 관대하지 않은 패권은 이제 깍쟁이 패권은 이제 다 챙겨서 다 방위비네 이런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미국은 두 개가 혼재되어 있는데 무게 중심이 이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가 된다면 그렇죠. 트럼프의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개념이 바로 원래 2차 세계대전 전에 나왔던 개념이고 아하. 2차 세계대전을 방조한 개념이에요. 원래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관대해졌죠. 그래서 동맹들 사이에 들어가 갖고 독일을 제압했는데 바로 다시 이제 고립주의가 나오면서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을 방치했어요. 유럽은 되게 폭력의 대륙이거든요. 문제의 대륙. 유럽이 저렇게 점잖게 보이는 게 우리한테 얼마 안 됐습니다. 저거 화약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유럽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미국이 발을 빼면 유럽은 화약고인데 발을 뺐어요. 그래서 2차 대전 갔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바이든이 되자마자 아프가니스탄에서 뺐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대만 위기 오고 유럽 위기 오고 하잖아요. 트럼프도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아는지 모르겠어요. 바이든도 알아야 되고. 미국의 숙명이에요. 미국이 발을 빼건 안 빼건 미국은 계속 관리하면서 가야 돼요. 그게 패권의 숙명이거든요. 전 세계는 어디선가는 터져요. 개입을 해도 터지고 개입을 안 해도 터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이제 관리를 우리 입장에서 말하는 것과 미국의 입장에서 말하는 게 다르죠. 우리 입장에서 말해야지 그럼. 근데 미국의 입장은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트럼프라는 게 너무 이게 극적인 어떤 광대 같은 면이 있으니까 이 요란스러운 고립주의를 보면서 놀라는데 바이든이 들어서면서 고립주의가 덜했냐?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세련된 고립주의라고 저는 불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관대한 패권의 시대는 지났다. 관대한 패권의 시대가 지난 이유가 뭐냐면 달러 시스템이 영속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가 굉장히 분기점적인 해인데 네. 미국이 1년에 쓰는 국방비가 그 8,200억 달러 정도 돼요. 네. 근데 올해 미국 채권에 이자를 줘야 되거든요. 국가가 채권 안 갚아요. 재발행하지 롤오버를 하는데 이자를 안 갚으면 생각이 없죠. 그렇죠. 이자를 안 갚으면 디폴트예요. 이자로 8,700억을 써요. 어허, 국방비보다 더 썼다고요? 그렇죠. 미국의 1년 예산에서 미국 채권에 이자를 주는 게 국방비보다 앞섰어요 올해. 그게 이것이 망조인데? 그렇죠. 니얼 퍼거슨 같은 역사학자는 제국을 연구하면서 제국이 방위비보다 빚에 더 많은 돈을 쓰면 빚을 갚는 데 쓰는 게 아니고 빚을 유지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자율로 내는 거. 그러면 패권은 전문다라고 이제 예견을 했는데 그 실예가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 2035년으로 잡았어요. 2035년으로. 근데 2035년이 10년이나 앞당겨졌죠. 그렇네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연쇄적으로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이자를 올렸어. 그래가지고 이게 10년 앞당겨졌는데 전문가들이 하면 이게 영속적인 건 아니고 올랐다 다시 내려가겠지만 이자를 내려면 다시 내려갑니다. 근데 이게 왔다는 게 되게 으스스한 거예요. 미국이 유라시아에서 철수합니다. 우리를 비롯해서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의 맨 끝에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한테 좋은 건 뭐냐? 유라시아에서 미국이 철수한다는 거는 인도양과 호르무즈에서 철수한다는 거지.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 중국 때문에 남중국, 대만, 괌, 동아시아에서 철수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요? 여기서 철수 안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미국의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는 여러 가지 실예를 말씀해 주시면서 이 달러 패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속적이지 않아. 그리고 그것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혹은 부상하고 있는 현재 어떤 시스템이 비트코인이야라고 볼 수 있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큰 그림으로 지금 세계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또 이렇게 소소한 소시민으로 돌아가서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럼 장기적으로는 그렇다고 치자. 그럼 나는 뭐 오늘 내일 살고 죽을 건 아니니까. 하지만 미국 증시도 많이 뜨겁던데 내가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을 살까 아니면은 주식을 살까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해 주실 건가? 이거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네. 비트코인은 지금 사는 것보다 작년에 사는 것이 좋았죠.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작년이 진짜 소리 없이 2배가 됐거든요. 작년이 2배였나요? 네, 작년에 FTX 사태가 터지면서 연초가 시작됐는데
2,500만 원으로 기억하는데 3천만 원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끝날 때는 뭐 아시죠? 네. 그런데 올해도 좋아요. 왜냐하면 올해는 이제 작년과 같이 소문 나지 않은 잔치는 아니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네. 요란한 잔치는 맞는데 네. 요란한 잔치라서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기관들이 들어와 있어서 기관들은 반박자나 한박자 빨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실라면 빨리 결정하시고 기관이 산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죠. 들어가려면 지금 들어가라 이 말이군요. 들어가고 목표를 낮춰야 돼요. 아. 이번 불장에서 대충 전문가들은 2억에서 3억을 볼 거예요. 네. 2억에서 3억까지 기다렸다가는 이제 다시 이 가격을 보게 될 겁니다. 어. 제가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너무 큰 욕심 부리지 그렇죠. 말라는 거군요. 제가 어떤 딱 나 여기서 팔아야지 일부 겨울 날라면 팔아야지 하면 그 밑에서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겨울 동안 이제 그 비트코인을 정리해야 되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주 목표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2억 되기 전에 좀 2억 정리할 되기 거예요. 전에. 네. 오케이. 지금 혹시 마지막으로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물음들 중에서 이 얘기는 꼭 하고 싶다. 오해를 풀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꼭 알았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4년마다 오는 불장이에요. 반감기 이후에. 그래서 아직 불장이 시작되지 않은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과거의 패턴을 따를 것이냐. 네. 그게 늘 퀘션이긴 한데 따를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트럼프라는 변수가 너무 강력하게 강력해요. 네. 작용하고 있는데 막상 트럼프가 당선돼 가지고 친비트코인적인 정책을 취할지 않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자체가 예측성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선반영 이미 된 시점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혹시 또 네. 정책적으로 또 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파는 시점만 잘 정한다면 지금 그러니까 원래 주식에서 100% 수익을 본다는 것은 좀 욕심이 과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것도 1년이란 안에. 근데 코인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의 위험이 없이. 그러니까 위험이 왜 없어요? 알트는 위험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런 위험은 없어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1년만 본다면. 그래서 지금이 거의 마지막 찬스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비싸기 때문에 중산층이나 서민들은 하나를 구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약간 무리를 할 수 있다면 1년만 본다면 움직일 수 있는 돈이거든요. 제가 작년만 해도 1년을 보라고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좀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만큼 기간이 축소됐는데 파는 시점 잘못하면 집니다, 기관한테. 그래서 보통 9월을 잡고 있거든요. 9월을. 네네. 9월에 정점 찍고 내려올 거다. 과거 패턴인데요. 그렇게 오래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들어가셔가지고 내년 봄에 빠져나와서 목돈을 마련해 놓고 올라가는 걸 구경한 다음에 다시 이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다시 이 가격이 왔을 때 다시 들어가서 2배로 늘린다. 이런 야무진 꿈을. 이거는 뭐 팁입니다. 뭐 이게 하셔도 되고 클릭은 본인이 한다 잊지 그렇죠. 마시고요. 그럼요. 예. 지금 비트코인이 보여주는 어떤 세계의 질서, 그래서 세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함께 읽으면서 지금 단기라고 할 수는 없네요. 내년 봄까지니까. 내년 봄까지 또 어떻게 하면 혹시라도 이렇게 조금의 돈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귀여운 팁까지 우리 작가님한테 오늘 잘 들었고요. 다음에도 또 나와서 좀 더 큰 얘기를 하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미국, 중국 얘기까지 다음에 또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